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를 지금 저희가,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주차에 걸쳐서 코칭 세미나를 두 번 했었고, 이번 학기 들면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강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 세미나를 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우리 그 교수님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김정환 교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 유명하신 목사님이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김종환 교수님 조교를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 몇 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여정과 또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쳐주시고 또 이끌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자리가 뜻깊고 어, 뭐 사실 그 세미나보다도 개인적인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우리 김유한 교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환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뭐 평생을 교수로 사역하시면서 또 한국 상담대학원 협의회도 만드셨고 또 한국의 신학대학의 상담대학원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시고 또 이제까지 가장 많은 일을 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 통해서 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은 코로나 블루와 온라인 카운슬링,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팬데믹 피로와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시고 또 뭐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어서 여러분 사역에도 많이 이게 참고가 되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이신 우리 김조한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뵈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오랜만에. 근데 얼굴들이 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 예뻐진 것 같아요. 우리 박천일 원장님은 선교사들 섬기면서도 얼굴이 더 싱싱해진 것 같아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때.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블루와 온라인 상담인데,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을 의미하는 시대의 용어지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코로나 디플레이전이라고 많이 해야 학술 용어일 텐데, 코로나 디플레이전하고 코로나 블루가 병행은 되지만 아직 학술 용어는 아니죠. 시대적인 신조어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또 오늘 충분히 얘기할 테니까 온라인 상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최초로 온라인 상담은 이제 전화 상담으로 시작이 되어서 아마 여기 상담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전화 상담에 대한 공부도 한 학기 하셨을 것 같고, 그때 전화 상담은 다시 말하면 온라인 상담은 카운슬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죠? 카운슬링이란 1대1로 만나서, 또 그룹 카운슬링은 카운슬러와 그룹이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동, 다이나믹스가 있죠. 사람이 만나면 뭔가 제3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변화받았다, 치유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로 많이 하는데, 이제 상담에서는 역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역동이라는 말은 상담학 중요한 학술 용어지만 성경에 나오는 성서 언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두나미스인데 그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다이나마이트하고 다이나믹스, 역동이라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는 뭐 이렇게 폭파하는, 막 산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좋아하죠. 막 뒤집어진다 이런 거 많이 쓰니까. 다이나믹스는 새순이 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곁에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새순이 조금 나면 어느 날 보면 우쑥 자라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조금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큰 변화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조금 변화되면 새싹이 난 건데 그게 며칠 사이에 우쑥 변화된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크게 변화되는 걸 너무 기대하는데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변하는 거 그게 이제 다이나믹스, 역동인데 역동을 경험하려면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전화 상담은 카운슬링이라고 하면 안 되고 crisis intervention, 유기 개입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온라인에서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유기 개입만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실로 오라고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친 상담학의 원칙이었는데 제가 경험한 걸 우선 얘기하면 안 만나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새 학기째 줌 강의를 해보는데 이 한 몇십 명 모여있는 클래스 미팅보다도 이 줌 미팅이 훨씬 더 개인적인 만남이 가능해요. 대화도 가능하고요. 또 표정도 가능하고 물론 조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질문할 때 이렇게 손을 든다든지 서로 인사할 때 몸짓을 좀 한다든지 그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줌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뭐 수화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줌 강의에서 몇 가지 신호를 만들면 효과 있는 다이나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온라인 상담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신 줄 아세요? 황미희 씨,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을까요? 지금 제가 이 공유를 하니까 화면이 몇 개 뜨이지 않는데 저한테 화면이 지금 3개밖에 안 떠 있거든요. 여러분 모습이. 공유를 지으면 다 보일 텐데 근데 지금 탕미희 씨가 보여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한 3000년 전, 5000년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탕미희 씨는 내 강의를 많이 들어서 대답을 학생들은 안 합니다. attention please. 뭐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지 대답을 하라는 말이 아니니까. 괜히 대답했다가 엉뚱한 말하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한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신약 성서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언어 형성이 안 된 시대. 그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이제 기록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딱 보신 거예요. 문명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온 지구적인 메시아가 될 타임이 그 2000년 전 문화사적으로 공부를 뭐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온라인 상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 상담이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냐 카운슬링이냐 그 논쟁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필수적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고 온라인 상담을 하다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건 이제 선택적인 시대가 되었다. 지금 대학은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게 안무에 보니까, 맛을 보니까, 준 강의 맛을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 학교까지, 캠퍼스까지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물론, 만나서 밖에는 교육이 안 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별 수 없겠지만, 대학은 변할 수밖에 없고, 대학만 그러나요? 온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 카운슬링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는지 여러분은 3000년 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를 빨리 만들기를 바라는데, 졸업생들이 저한테 자기 센터 홈페이지를 종종 보내와요. 뭘로 보내와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상담을 하는 거지, 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홈페이지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저는 이제 조금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몇백만 원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 소초동에 우리 카운슬링 센터도 그 홈페이지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졸업생에게 이 홈페이지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그랬더니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 저에게 이제 그 wix, ko.wix.co.com 그것을 이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여기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죠? wix? wix 모르시는 분 지금 없을 거야. wix에 들어가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어디다 띄워요? 카톡으로 뿌려야 돼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섬기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번아웃 하시는 분이 많아요. 탈진되는 분들이 많은데,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사명으로 잘 견디는데, 선교사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그냥 친정에 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권하고, 또 상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 서울신학대학 상담센터에 부탁해서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후원자를 통해서 상담비를 내도록 하시고, 공짜로 상담하면 치료가 안 되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담료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치료가 된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카운슬링이 참 절실한데, 우리가 이제 팀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자 그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해가지고 팀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집단적으로 함께 모여서 제가 강의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함께 가서 개인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온라인 상담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떤 졸업생에게 이 온라인 상담도 이제 특이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않으면 오히려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소외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한 온라인 상담만 해라.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상담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온라인 상담 세계에 들어가서 구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포노사피언스.
여기 이제 우리 인류가 물론 우리는 이런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이제 문화사적인 이론을 수용한다면 여러분 동의하고 수용하고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우리 부부가 다 동의하고 찬성하고 살 수가 없어요. 동의하고 찬성하고만 산다면 이혼해야 되겠죠? 동의할 수 없는 부부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용하고. 수용이라는 말은 찬성은 못해도 이해한다 그런 말인데 이런 그림 우리가 크리스천들에게 보여주면 저 교수님은 뭐 진화론자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진화론자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그 문화사적인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수용하는 거죠.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용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불행한 부부들은 수용을 몰라요. 의견이 다르면 다투어. 그러면 세상을 못 살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런 호모사피엔스 이 진화론적인 그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건 뭐죠? 출근하는 모습이겠죠? 이건 사냥하던 시절이고요. 초기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의 모습은 이제 출근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표지를 처음 볼 때 이 그림이 뭔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지금 확대해 놓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스마트폰 안에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 6부가 아니야 이제 5장 7부야. 그래서 이 아이 지금 젖 먹는 아이죠. 이 젖꼭지 물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젖꼭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예, 젖꼭지 물고 이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젖꼭지인데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된다. 양육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손주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가보면 애들이 조용히 해요. 뒤에 앉아서 이제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죠.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제가 전쟁할 게 아니라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도록 하면 아이들하고 갈등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모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결정적 시기 역할을 지금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상담은 필수적이라는 말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온라인 상담만 따로 이제 과목으로 공부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이제 우울증, 디프레션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라고 늘 설명을 해요. 지금 이제 우울증 비가 아니라 코로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코로나 비가 내리면 우울해지죠? 지금 기후 변화가 심각해요. 지금 여기 호주 시드니에 제가 있는데 호주 시드니는 지금 2월 달이 한여름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 7월, 8월 그런 때예요. 여기가 남반부이기 때문에 북반부하고 정반대죠. 계절이.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제 호주 시드니 안식년 왔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따라왔는데, 저는 이제 1998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제가 여기 안식년 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가 무너져 가지고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8년도에 한국에 가야 됐고, 안식년 1년 했으니까. 근데 저희 딸아이가 그때 중3이었는데, 중2인가? 제가 목동에 살았는데, 그 신정 여자 중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요. 중2 아이가. 뭘 하죠? 저녁까지 학교에서 먹고 과외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고3 아이들도 오후 3시면 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 보기에는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니까 안식년 끝나서 저는 가고 이제 다 식구들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아빠만 가요. 난 안 가요. 여기 너무 좋아요. 뭐 오후 3시면 집에 와서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가게 되었고, 애들이 여기서 3시 공부하고 있는 바람에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2012년 이제 은퇴하고 여기를 와서 좀 있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에 가야 저는 할 일이 많아서 2020년 2월 18일 날이죠. 제가 이제 아시아나 타고 시드니 가서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여기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지금 제가 긴팔 입었잖아요. 긴팔 입고도 지금 조금 쌀쌀해서 좀 추운 기가 있는데, 그렇게 기후가 여기 안 좋아요. 요즘 계속 비가 와요. 무려, 하여튼 저희 딸아이 말이, 그래도 빨래는 말리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한 10일에 한 번 정도 햇빛이 나는 거야.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제가 이제 여기 시드니 자주 오면서 느낀 게, 여름에는 비가 안 와서 잔디가 노랗게 말라 죽어요. 겨울에만 비가 내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잔디밭에 물 주지 말라고,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도 늘 잔디에 물 주면 안 된다, 겨울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나라인데, 이제 지금은 이 잔디밭에 가보면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잔디밭이 질퍽거리고, 우리가 산책하는 그 잔디밭도 막 풀들이 이렇게 우쑥 자라 있어요.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기후 변화, 코로나, 여러분 다 연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이제 비 내리는 날로 많이 비유하는데, 이 그림이 적절하죠? 지금 코로나 비가 내리는데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통계를 보면 정신과 통계만 하는 거니까 참고 자료예요.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이 통계 수치에 들어있지 않은데,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최근에 25%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우울증 환자가 4분의 1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컬럼에 보면 코로나 블루, 그런 용어들을 이제 매스컴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블루는 이제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시대 용어로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이러면 상담 현장에서 이 코로나 블루 얘기를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코로나 회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코로나 블루 코로나 디프레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보았는데 그 영화 광고 그 그림들이 너무 여기다 내놓지 못할 만큼 그 이상한 그림들이 많아서 제가 이 제목만 따왔는데 코로나 디프레전 또는 코로나 블루는 왜 블루가 디프레전이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게 되는데 블루라는 말이 피카소와 연관되었다고 해요. 피카소가 친구가 자살하고 그림을 짙은 블루로 그림을 계속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슬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언어가 되었다 그런 말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 블루를 치면 우울증이라고 나와 있을 만큼 이제 블루는 우울증을 상징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디프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제 우리 시대의 상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이해할 때 먼저 그 전염병, 코로나 19이라는 전염병하고 이 질병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요즘에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에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뭐 2022년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겠다. 이 시대가 종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공감하면서도 조금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오셔야 되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거 사모하고 사는 건 좋은 것이죠. 또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19을 그렇게 절망적인 종말로만 볼 것이냐 이런 시각을 바꿔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인데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저자는 개인이 아니고 학자들 한 40명이 모여서 그 시대마다 맞는 주제의 책을 써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하면 좋겠다. 미국, 한국, 뭐, 지금 선교사들도 세계 흩어져 있으니까 한 40명 모여서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책을 써내면 얼마나 좋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조명이 되는 그런 주제에 대한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자 타이밍을 다 맞춰서 내놓은 것은 40명이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전염병, 감염병이 문명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는,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19도 종말적인 요소가 짙죠.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환경론자들도 양론이 있어요. 그 바이킹들이 그 북극 가까운 땅에서 그린랜드라고 그러죠. 그린랜드 땅에서 밀농사를 졌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기후도 이 주기가 있어서 그 그린랜드에서 밀농사를 짓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종말론적으로 기후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물론 요한계시록 강의를 열심히 하시는 것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주장도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페스트가 없었다면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도, 르네상스도, 종교개혁도, 산업혁명도 없었다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의 찬송을 우리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로마 캐드릭과 투쟁하던 찬송으로 늘 설명하지만, 사실은 마르틴 루테르가 구텐베르크 성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코로나를 피하지 않고, 그때 마르틴 루테르는 어느 신학교 교수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방침이 모든 교수들이 패스트를 피해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패스트와 싸웠다라고 설명이 요즘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패스트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타이밍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현대 문화가 르네상스의 이제 열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두 가지. 르네상스의 정신은 하나는 휴머니즘이고 또 하나는 라셔널리즘,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인데, 이 라셔널리즘이 현대 산업사회를 만들었고요. 휴머니즘이 현대 민주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열매로 현대 사회를 누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패스트는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명 발달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엄청난 새로운 세대로 우리를 진입시킬 것이다. 문명사적인 발달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코로나 블루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코로나 블루는 이제 세 가지 배경에서 심각합니다. 첫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패스트도 그랬다고 그래요. 패스트가 그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이 죽어갔다고 그래요. 뭐죠? 패스트 포비아로. 패스트 포비아.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뭐죠? 코로나 포비아입니다. 코로나 포비아.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년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종료 시점을 모르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인간을 피폐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90분을 딱 정해놓고 지금 모여 있으니까 행복하게 있는 것이지, 저 양반이 언제까지 얘기하려나 불확실하면 지루한 시간이 들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90분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진단과 치료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제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은 고독함,
혼자 있으면 고독하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진저리라고 그래요. 진저리. 혼자 있는 사람이 진저리를 친다. 몸살을 알아요. 진저리를 다른 말로 하면 몸살이죠. 혼자 있는 사람이 고독한 사람이 되어서 우울하기 쉽다는 말은 그건 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진저리 치는 것이 싫어서 결혼하죠? 진저리 치는 게 싫어서 집단에 가입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공동체를 만들면 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죠? 군중 속의 고독.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결혼해도 고독하다. 어쩌란 말인가? 여기 오늘 우리의 이제 논쟁의 요점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진저리, 군중 속의 고독, 이게 인간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불을 그런 얘기를 해 나갑시다. 우선 들으면서 오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성을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 자가 진단하는 이 삼성병원에서 나온 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 9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질문에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첫째,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몇 점이에요?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3점, 거의 매일 방해받는다. 빨리 채점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코로나 블루 자가 진단을 치시면 나올 테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상담실에서 활용하면 좋겠어요. 일 체크하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 코로나 블루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몇 점이에요? 이런 생각 채점할 때 오래 생각하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질문하자마자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3.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3점, 거의 매일 방해받는다. 이제 잠을 못 자는 것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을 수면 과다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장애로 봐요. 어떤 사람은 수면 장애가 오고 수면 과다증이 오고 다시 말하면 불면증이 오고 깊은 잠속에 빠져들기를 잘 하는데, 그 양상은 다르지만 둘 다 수면 장애로 보죠.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찬성하지 않는데, 불행한 사람은 불면증에 많이 걸리고 수면 장애 중에도 불면증이 그렇고, 이제 그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이 불행과 행복은 오텐틱 해피너스가 아니고 그냥 환경적으로 좀 열악한 사람, 환경적으로 좋은 사람,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행복은 환경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수면 과다증에 빠진다. 옛날에는 뭐 성장기가 행복한 사람은 수면 과다증에 빠지고 성장기가 불행한 사람은 불면증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신경 가소성으로 어린 시절에 불행한 사람은 어떻다,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어린 시절하고 현재 생활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이게 이제 현대 심리학의 결론이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3번 채점하세요. 4번,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5번, 입맛이 없거나 과식을 한다. 6번,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낀다. 7번,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꼭 신문, 텔레비전이 아니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말하죠. 8번, 평소보다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움직여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9번,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좀 심각하죠? 자, 채점을 하셨나요? 그러면 한번 합산을 해보세요. 합산을 해보셔서 4점까지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20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심각한 코로나 블루라고 진단한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내놓은 이제 진단 매뉴얼인데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걸 다운받기가 어려워서 이걸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는 분은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 오시면 제가 오늘 사용한 PPT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졸업생들은 뭐 제 카톡이나 PPT하고 이메일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보내시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전부 해당이 없이 나는 정상이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얘기할 때 이제 디프레전하고 디프레시브 뉴로시스, 노이로제, 우울신경증은 이제 노이로제고 우울증은 사이코라고 분류합니다. 사이코는 정신병이고요. 디프레전이라고 하죠. 뉴로시스, 독일말로 우리가 흔히 노이로제라고 하는데 독일말로 먼저 의학적인 용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이로제를 이제 뉴로시스라고 하죠. 이걸 우선 구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 많이 하다가 점점 우울증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 정신과에 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그 카운슬러 고소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은 아직 그런 게 법제화 안 되어 있는데 이 서구 사회는 이 정신과 의사와 카운슬러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카운슬러가 환자들을 붙들고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탁월한 약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우울 호르몬이 쏟아지면 그걸 차단하는 약들이 많아서 이제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구별하면 되는데 우울증은 디프레전은 빨리 정신과에 보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제 생리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호르몬의 문제지 심리적인 문제와 같이 연계되어 있더라도 우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산을 써야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바다에 투신해서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우울증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그 교단에서 그 사모님 자살이기 때문에 우리 그 카운슬에서 장례식 할 수 없다. 이런 슬픈 일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으로 자살하면
그건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그러지 자살했다고 안 합니다. 자살이 안 해요. 우울증의 병증으로 죽는 것이죠. 이렇게 우울증이 심각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기질적인 호르몬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우산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 우산이 항우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이라고 진단이 되면 여러분이 빨리 정신과에 의뢰해서 병행해야 된다. 약 처방과 그다음에 인터뷰를 카운슬링을 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울증과 우울신경증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이제 이론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이제 오랜 임상을 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 상담학 교육의 제일 호소한 점이 임상이 부족하다. 적어도 한 2년, 3년 선배 카운슬러와 함께 코어 테라피스트로 같이 상담을 해 보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냥 카운슬링 센터를 오픈하니까 좀 그게 아쉬워요. 임상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쉽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카운슬링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한다면, 이 디프레전과 노이로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환청과 환각입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일 정도면 그건 사이코시스로 빨리 분리해야 돼. 그게 핵심적인 차이인데 그거 하나만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심각한 우울증은 정신과에 의뢰해서 항우울제, 우산을 빨리 씌우고 비를 피하면서 상담해야 된다. 그걸 원칙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바라기는 디프레전하고 뉴라시스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임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뉴라시스 정도를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가벼운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가벼운 코로나 블루에 도움이 되는 처방이 한 5가지, 한 8가지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첫째, 과도한 코로나 정보를 좀 차단하는 게 좋겠어요. 우선 코로나에 대한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렇죠? 조금 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뇌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 상담학이 180도 시프트, 카운슬링 시프트라고 할 만큼 변한 이유는 우리 뇌 과학이 변했어요. 전에는 우리 뇌는 변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형성되어 가지고 평생 간다. 이게 이제 이 이론이 이제 프로이드의 한 5년 선배인 카할이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리스트가 이제 주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20세기까지도 이 결정론, 이 뇌는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강조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신경 가소성, 뇌는 사용할수록 변한다. 뇌는 사용하는 부위가 점점 시냅스가 커져가지고 확장된다.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공부하면 그 뇌 부위가 점점 커져가지고 코로나 블루가 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가능하면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차단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얘기 꼭 기억하세요. 복식호흡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복식호흡이 이완의 첩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스피레이션, 이게 이제 들숨이라는 말이고 영감이라는 하나의 단어예요. 여러분 영감을 받아야 좀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영감을 받는 사람, 좀 이게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인스피레이션이 들숨이에요. 들숨. 호흡. 호가 들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날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들숨 날숨을 반대로 얘기했나요? 호흡을 복식호흡, 긴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우울 정서를 좀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복식호흡이 우리가 타고난 호흡이죠.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복식호흡을 하는데 점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이 짧아져 가지고 목에까지 차올라서 결국 목에까지 차오르면 그게 인간의 죽음,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뭐 이 3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산책을 한 1시간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마스크나 거리두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산책, 누죽걸산 아시죠? 누우면 죽고 걸산, 걸으면 산다. 그 다음에 식사를 충분히 잘 하시고요.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아까 과도한 잠하고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5번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주제인데 가족의 심리적인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가족들이 늘 이제 외출도 못하고 이제 제가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집에서 함께 갇혀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24시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안전거리를 둬야 된다. 잔소리 한다든지 간섭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은퇴한 사람들은 우리끼리 정하는 몇 가지 은퇴 후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퇴직했어도 아침 9시에는 집에서 나와라. 그래야 이제 삼식이 소리를 안 듣는다. 그래야 와이프가 편안해진다.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로 출근해서 지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하고 하여튼 가족도 낮에는 헤어졌다가 밤에는 모이는 것이 루틴한 룰인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잔소리가 심해지고 간섭이 심해지면서 코로나 블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전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토론이 여러분 가족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만나지보다는 키 퍼슨이 있죠. 아마 우리 졸업생들은 키 퍼슨이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서로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키 퍼슨이 한 15명 정도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15명, 20명 그건 미니멈입니다. 맥시멈이 아니에요. 저의 소원은 제 카톡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 카톡에 뭐 수백 명이 있는데 그들과 다 키퍼슨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꿈이고요. 이제 미니멈 한 15명 정도의 키퍼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가치 있다고 하고 서로 사랑하는 내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될 내 인생의 열쇠와 같은 사람
key person 한 15명이 있어야 돼요. 15명 안 된다고요? 3명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건 노이로제 환자라고 합니다. 그게 키퍼슨 이론의 정설이에요. 한 명밖에 없다고요, 키퍼슨이? 그게 사이코예요. 사이코.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스키즈오프레니아. 조현병 환자,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정신분열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우리가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고 자살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자살하지 않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어머니든 정신과 의사든 누군가 한 명, 너는 가치 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붙잡아주는 키퍼슨이 한 명은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없으면 자살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키퍼슨이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은 사이코고요. 3명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노이로제란 말이죠. 미니멈 15명은 있어야 돼요. 가족관계에서 한 5, 6명. 사회적인 관계,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교회 성도들, 그런 관계에서 한 5, 6명. 지금 제가 잔소리 하죠? 옛날 다 공부한 거 다시 얘기하죠? 그리고 함께 자라는 애 친구들, 한 5, 6명. 그래서 한 15명 내지 한 20명 키퍼슨이 없으면 그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 키퍼슨을 위로하고 전화하고 문자로 소통하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키퍼슨이 15명이 안 되는 분들 만드세요. 누가 나를 키퍼슨으로 만들어주나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키퍼슨이 되어주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시스템하고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의료인들, 의료 제도하고 소요되어 있으면 코로나19가 악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몰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몰입해서 눈을 떠보니까 하루해가 지났다. 이제 몰입이라는 책을 쓴 그 칙센 책에 보면 자기 형 얘기가 나오죠. 자기 형이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이 수석 돌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돌을 다 이렇게 관찰하고 또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 돌 사이에 있는 그 무늬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새로운 색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취미를 가졌는데 어느 날 그 형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전기불이 꺼졌나 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가 졌더라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관찰하고 보았는데 잠깐 사이처럼 한 4시간, 5시간이 지나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4시간, 5시간이 잠깐처럼 지나가 버리는 몰입할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행복의 아주 첩경이다. 직선비하에 아주 강조하는 것이고 현대 상담왕이 몰입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몰입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작년 5월부터 지금 이제 책 4권을 쓰기를 착수했어요. 제 1권을 인쇄소에 보내고 여러 가지 지금 출판 과정에 있는데 지금 뭐 출판 과정이 한 달 이상이 걸려가지고 조금 지루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막 한
정말 한 30분처럼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몰입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제 나이에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지겹겠어요. 그런데 내가 책 4권을 써야 되겠다. 카운슬링 시프트 시리즈를 써야 되겠다. 제 1권이 지금 한 8개월 만에 이제 원고가 마감이 되었는데 그 몰입이 한 8개월을 저를 아주 행복하게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이제 은퇴해서 시간 많으니까 아침 10시, 저녁 7시. 여러분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하루에 2번씩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 기도 카드가 있는데 거기 한번 올라오면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산책 1시간.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하면 집에서 실내 자전거 타는 거 1시간. 그 3시간 외에는 물론 예배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책에 몰입해서 집필을 하니까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꼭 몰입할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면 코로나 블루가 오기 전에 좀 얘기를 하고 다시 공유를 합시다. 코로나 블루가 오기 전에도 이 후기 산업사회 시대, 현대 시대가 그렇게 우울증이 많았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울증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죠. 코로나 블루가 오기 전에도.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우울증이 많이 걸리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학생들 아주 공부 잘하고 또 서울대에 들어가는 요즘 비율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율보다 아주 상류층 자녀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훨씬 높죠.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대생들의 42%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시대죠. 이건 시대적인 특징이에요. 이 시대가 왜 우울증 시대가 되었는가. 코로나 블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우울증을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이화영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이 박사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생각에는 왜 서울대생들 42%나 우울증 환자 진단이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지금 왜 그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을 듣고 누구 다른 분 자유롭게 좀 얘기해 보실래요? 저 지금 뉴욕에서 박미용 씨가 와 계신데 뉴욕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저녁 8시입니다. 8시. 네. 여기 지금 시드니는 12시입니다. 12시. 네. 네. 박미용 씨 한국을 떠난 지가 몇 년 됐어요? 35년. 그러면 한국에 네.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근데 서울대생이 우울증이 많은 건 아마 입시와 과도하기 힘든 입시 스트레스와 또 그 인류라는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입시에 실패한 아이들이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은 또 자살을 가져오기 쉽죠. 우리나라가 지금 18년 동안 자살률 1위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1위인 것이 많아요. 많은데 자랑스러운 것도 많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자살률 1위가 한 18년째 연속 지금 1위입니다. 2017년인가 단 한 번 어느 나라가 그 경제가 폭락되어 가지고 한 번 우리가 2위 한 일이 있었고 18년 동안 자살률 1위인데 이건 코로나 불우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코리안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서 선교지에도 많이 가 있고 해외도 많이 가 있고 우리가 미성대학이 지금 LA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서울대생 42%가 어떻게 우울증 환자냐 이걸 좀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르틴 부버의 나와 그것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나와 너 인간과 인간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나와 그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부부는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인데 그가 이제 깊은 유대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신학자보다도 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기를 바라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핵심은 이 책의 한 3분의 1을 마지막 챕터를 영원한 너로 다루고 있어. 영원한 너. 그는 영원한 너를 주저없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유대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나와 너 속에서 영원한 너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와 그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의 메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서 영원한 너를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나와 그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남편이 곁에 계셔요? 이화영 박사님 잘 계세요? 제가 남편 전화비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 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재미있는 일 하시고? 네, 뭐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퇴임하시고 저하고 이제 퇴임하신 이후의 얘기 한번 함께 나눴던 생각이 나는데. 네네. 뭐 100세 시대라 우리가 퇴임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몰입할 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남편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이 박사님을 비롯해서 다 남편들 곁에 계시잖아요. 남편이 나와 너의 관계인지 나와 그것의 관계인지. 그러니까 요즘에 황혼 이혼이 너무 많아지죠. 네. 한국에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결혼 20년 이후에 이혼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그게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퇴한 남편들이 갑자기 나와 너에서 나와 그것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삼식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불행인데 이제 은퇴한 우리 남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남편을 선택할 때도 나와 너 그것이 아니라 나와 그걸 이제 현대인의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열쇠 3개가 있어야 되고 나와 너의 결혼이 아니고 나와 뭐이죠? 열쇠 3개. 이 결혼이 되면 그건 인간의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참 마틴 부부의 탁월한 표현이에요. 나와 그것은 인간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거기 있어요. 이 코로나 블루의 근원도 서울대 학생들의 42% 우울증의 근원도 나와 그것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 나와 너에서 또 나와 그것으로 가는 부부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너 속에서 영원한 너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자, 나와 그것, 나와 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틴 부부는 나와 그것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남편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나와 너는 이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이제 성공하고 다른 말인데, 성공은 이제 비교하고 소유 가치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자아실현은 이제 모든 꽃이 플로리시, 꽃을 피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꽃을 피워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남편의 꽃이 피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가 좀 빨라지는 이유는 지금 벌써 14분이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할 얘기는 좀 남아있는데, 이 수단은 남편을 이용가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남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친구, 남편, 이웃, 교인, 목사님, 전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용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용가치라는 말은 소유가치고 비교가치예요. 자꾸만 대학 커플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부모가 반대해요. 왜 그러죠? 더 나은 애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가치.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죠.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이용가치가 아닙니다. 고유가치. 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고유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작은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인다. 인간은 그렇게 다 고유가치와 영혼가치와 절대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이것을 이제 이용가치, 소유가치, 비교가치로 전락해버린 그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서울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 친구가 아니에요. 뭐죠? 나와 그것으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마틴 부부의 책 1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영원한 너, 하나님의 나부김을 들으며 영원한 너의 옷자락을 바라본다. 이 나부낌, 나무가 흔들리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 속에서 영원한 나부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영성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이 영성 얘기를 이제 조금 하고 마무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영성 얘기를 하면 데이비드 호킨스를 꼭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세도나, LA에서 한 4시간 가면 그 아리조나주에 세도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면 LA 많이 가니까 세도나에 가서,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 만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아주 착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앵글리칸 처치의 아주 좋은 교회
멤버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 단어로 책을 시작하고 마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이 사람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카운슬러들이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인데, 꼭 한 권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Power was Force. 우리 번역서에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인간이 파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외적인 힘, 포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파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포스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파워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이제 200가지를, 수치 200가지를 이제 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제 200 이상을 이제 파워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1000포인트로 양자역학으로 측정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양자역학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수치만 얘기합니다. 공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성 오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55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570, 루터 580, 칼빈 580, 간디 760, 마더 데레사 710,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영성을 측정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한 22%의 200 이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200 미만의 78%를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내담자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코로나 블루가 여기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이것을 지탱해 주려면 적어도 여러분의 영성이 200포인트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죠. 카운슬링은 눈에 보이는 인터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너와의 만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대단한 현대 영성가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500 이상이 사랑의 에너지예요. 영성이 한 500 정도 돼야 사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책 그 18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이 카운슬러가 되어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치유가 나타나는 포인트가 몇 점이에요? 500? 540은 돼야 된다. 다 같이 합시다. 540. 540. 540은 되어야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한 540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이 좀, 우리가 다 개신교 신자들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의 깊은 영성을 좀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방교회 영성, 소위 관상기도, 이걸 여러분이 좀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관상기도가 우리 요즘 이제 개신교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런 책들, 은성에서 나온 책들인데요. 은성수도원에서 이 책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은성수도원이 그 장로교 신학대학 졸업생 목사님이 하시던 그 은성수도원을 장로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기부하셔서 요즘은 은성수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 신학대학 수도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이 관상 유해룡 교수의 이제 지도로 관상 기도 훈련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개신교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관상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정교회의 영성이 중요한데요. 이제 서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 이게 역사에 대해서는 말할 시간이 없고요. 러시아 정교회의 영성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초기에 둘로 나눠져 가지고 새로운 서로 다른 영성 훈련을 쭉 했는데 그 핵심이 예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여러분 미성대학 상담대학원에 오십시오. 입학하세요. 2월 말까지는 입학을 받겠습니다. 박미영 씨 초대합니다. 입학하세요. 그래서 우리 관상기도 훈련, 예수기도 훈련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540포인트 이상이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낸 책의 제목이 영성, 컴마하고 카운슬링으로 꽃 피우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멋있죠? 영성, 카운슬링으로 꽃 피우기. 처음에는 이제 전인적 영성 카운슬링이라고 했는데, 저하고 친한 사람이 너무 딱딱하다. 좀 시적으로 해라. 그래서 영성, 컴마하고 카운슬링으로 꽃 피우기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평생 카운슬링을 해온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영성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 분석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세계 어디 있든지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듣는 학생도 있고요. 뭐 지금 온 세상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미성대학의 장점 첫째 뭐죠? 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학자 이상훈 총장님이 계시다는 거. 이상훈 총장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는 여러분이 한번 홈페이지 아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상훈 박사를 한번 쳐보세요. 대단한 책들을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중심된 책들을 지금 써내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위성대학. 장학금이 많습니다. 장학금. 기본적으로 30% 드려요. 30%.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면 이제 사실은 저는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는 풀 스칼라십 제가 약속해요. 지금 이 박사님, 이 총장님 얼굴이 지금 답답한 모양인데 단 여러분이 졸업하고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돈이 많아지면 갚는 게 아니죠. 이제 미성대학을 위해서 막 좀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이건 지금 호주에 와보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호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 왜 이렇게 자살이 많으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김근주 교수의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불행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행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한번 사이트에다가 그냥 김근주 교수만 쳐보세요. 아, 김근주가 아니라 김누리. 중앙대학교, 여러분 요즘 많이 보셨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호주에 와보니까요, 대학까지, 석사, 박사까지 전부 돈을 줘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대신 그들이 졸업해서 이제 세금으로 갚는데
이제 5만 불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한국은 졸업하자마자 갚아야 되니까 고생들인데 여기는 연봉이 5만 불 되기 전까지는 안 갚아도 됩니다. 5만 불부터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는데 세금이 무려 한 60% 떼가요. 돈이 많은, 수입이 많은 사람은 한 60%까지 떼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의 문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죠? 능력이 없으니까 투쟁도 못해요. 그냥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자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말하면 풀 스칼라십 드릴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은. 총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 대신 여러분이 5만 불이 되면 그때부터 갚겠다고 여러분이 우리하고 약속하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닥터 오브 카운슬링은 미국에 거의 없어요. 닥터 오브 카운슬링이라는 학위 자체가 PhD에 버금가는 학위입니다. 그냥 교육학이나 무슨 뭐 신학, 거기 안에서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는 거지, 이 닥터 오브 카운슬링을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학위가 정말 PhD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학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여러분 초대합니다. 미성대학 상담대학원으로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귀한 강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동기부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멋있게 학생들을 초청하시는 교수님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장학금과 또 여러분들의 그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지지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그 학교에 대한 소개 메일과 또 입학에 관련된 정보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응답해 주시면 저희가 잘 팔로우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할 거고요. 이번 학기가 있으면 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2주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입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하셔도 캐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의 그 특성상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결정하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김종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권의 책을 저술을 하시면서 또 상담학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평생 연구해 오신 것들을 저술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또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2월 10일 날 팬데믹 피로와 가족 상담이라는 주제를 하시는데요. 다음 주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또 알려주셔서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정환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